안녕하세요, 샤스파입니다. 제가 4일 동안 이 자동차를 시승하게 됐습니다. 이 차는 GMC에서 나오는 시에라 드날리 드림인데요. 과연 이렇게 큰 차를 타고 다니면 어떤 느낌인지, 또 무리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시에라를 굳이 밤에 이곳에 끌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시에라에는 정말 다양한 램프가 탑재되기 때문인데요. 이런 식으로 일단 전면부를 보시면 헤드램프 당연히 있고요. 가운데 로고에 불 들어오는 것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이 차량이 다니는 모습을 보면 막 GMC라고 자기가 광고하고 다니는 것 같이 그렇게 다니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GMC를 알리는 어떤 각인시키는 효과는 정말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옆쪽으로 보시면 눈부셔, 이런 램프도 있습니다. 이런 램프가 이제 자동차가 작업을 할 때 쓰는 작업등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추는 건데 이게 실제 사용하기에는 너무 밝습니다. 도로에 사용하기엔 너무 밝아서 이거는 파킹 단계에서만 작동하는 불이라고 합니다. 네, GMC의 짐카 활용법 중에 하나는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뭐 집을 싣거나 아니면 여기다가 텐트를 치지 않더라도 이런 식으로 활용해도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짐카드로 올라가는 방법이 제가 지난번에 조금 무식한 방법을 소개시켜 드린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이 계단을 밟고 간다고 여기 범퍼를 밟고 올라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조금 더 고급스러운 방법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요 위쪽 버튼이 있거든요. 위쪽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따로 요 위에가 분리돼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버튼을 또 누르면 요 밑에 발판이 나와요. 그러면 이게 계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더 낮게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제가 올라가도 멀쩡하잖아요. 이 발판은 무려 170kg을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밟아서 올라가죠. 자, 여기 손잡이도 있습니다. 모양이 좀 이상하긴 한데 손잡이에요. 아까 전에 보여드렸다시피 스텝, 요 계단이죠. 계단을 비춰주는 불도 있고요. 저기 위쪽으로 보시면 저렇게 카고 램프를 켜서 요 안쪽을 더 밝힐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여기 안쪽을 더 밝힐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짐칸 안쪽에도 조명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밝게 조명이 빛나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을 타고 다니다 보면 아무게 두렵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어두운 곳에 가도 이 차 하나만 있으면 뭔가 든든하게 주위를 다 밝힐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줘주기 때문에 이런 거 상당히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이라면 아마 작업하는 환경이 더 어둡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놓은 거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피크닉을 즐길 수도 있죠. 사이드 스텝이 있는데요. 사이드 스텝 옆쪽을 차시면 이렇게 뒤쪽으로 또 사이드 스텝이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짐이 있다면 여기서 짐을 들고 사이드 스텝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짐을 넣을 수 있는 거죠. 이 사이드 스텝도 꽤 다 튼튼하게 버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해도 이 사이드 스텝은 버티는 거죠. 다시 정리할 때는 이렇게 옆쪽을 발로 툭 차서 집어 넣어주면 사이드 스텝이 다시 들어갑니다. 이렇게 활용하고 나니까 진짜 시에라를 하나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지금 GMC의 시에라를 시승하고 있는데요. 이 GMC의 시에라는 일단 이렇게 주행 성능에 있어서 리뷰할 거는 그렇게 크게 없는 차량입니다. 왜냐하면 이 차량을 대체할 수 있는 차량이 없어요. 국내 시장이 이걸 대체하려면 뭐 포드 F150 정도는 들어와야 되는데 뭐 포드도 이렇다 할 경쟁 차량을 내놓지 않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에스컬레이드 같은 프레임바디 SUV를 사기도 좀 그렇죠. 이 차량은 어쨌든 픽업 트럭으로 활용할 목적이 분명한 차니까요. 그래도 어쨌든 이 차량은 자동차이기 때문에 주행 성능에 대한 부분을 빼놓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주행 성능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 차량은 V8 6.2L 엔진을 탑재하고 있는 차량이에요. 이 엔진 자체의 반응이나 아니면 엔진의 감성이 정말 훌륭한 자동차입니다. 이 자동차에 들어간 OHV 엔진 자체가 뭔가 V8에 정말 옛날 V8 같은 느낌을 주는 엔진이에요. 그래서 약간 운전하다 보면 고로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또 이렇게 깊게 가속해보면 정말 트럭이라고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리스폰스 그리고 엄청난 출력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이 자동차의 제로백 자체가 제가 타고 있는 아반떼 N이랑 몇 초 차이가 안 나요. 1초 미만으로 차이가 날 정도로 상당히 빠른 가속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V8 6.1L 엔진은 카마로랑도 같은 엔진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카마로 같은 경우에는 연간 세금을 대략 150만원 정도 내는데 이 차량은 연간 세금 3만원에 이런 V8 엔진을 누릴 수 있으니까 참 어떻게 보면 저렴하게 이런 엔진을 이용하는 거긴 합니다. 그리고 이 6.1L 엔진 자체가 현재 10단 변속기에 물려 있습니다. 10단 변속기가
뭐 평가는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다단하게 쪼개져 있다 보니까 약간 자동차가 토크발로 밀고 나가줬으면 하는데 변속을 해버리고, 아니면 엑셀을 조금 더 밟았다고 확 거칠게 반응해버리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좋은 평가 자체는 받지 못하는 것 같은데, 제가 타보니까 이 차량과의 매칭은 꽤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뭐 딱히 불쾌할 만큼 뭐 다운시프트를 적극적으로 하거나 그러지도 않았고요. 뭐 필요할 때는 토크발로 쭉 밀고 가주다가 뭐 엑셀을 꾹 밟으면 적정한 단수로 바로 내려가 주는 게, 저는 이 차량에 탑재된 10단 변속기는 꽤 괜찮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10단 변속기가 탑재되어 있다 보니까 연비도 꽤 괜찮은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차량 자체가 8기통, 거기다 6200cc 배기량을 탑재하고 있고, 심지어 공차 중량도 2500km가 훨씬 넘어요. 2600km 가까이 되는 공차 중량을 보여주는데도 고속도로에 올라가면 연비가 10km/L. 정말 이제 고속도로에서 연비 주행을 정말 철저하게 한다면 11km/L까지 보여줄 정도로 상당히 괜찮은 연비를 보여줬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이게 뭐가 괜찮아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차량의 배기량이나 무게를 생각해 본다면 정말 괜찮은 수준의 연비예요. GV80이나 뭐 팰리세이드 가솔린도 이거랑 비슷한 연비가 나온다고 하니까 이 차량의 연비가 정말 좋다는 게 어떻게 보면 실감이 되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도 4기통으로 전환해주는 모드가 빠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카마로나 아니면 콜로라도는 6기통인데 3기통으로 전환해주는 기능, 그리고 카마로는 8기통인데 4기통으로 전환해주는 기능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 차량은 반도체 수급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게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연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점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까지 이 차량은 연비에 대해서 막 그렇게 엄청나게 이점을 보지 못하고 그냥 10단 변속기와 이 자동차의 무게를 이용해서 어떻게 지형 지구를 잘 활용하면 뭐 연비 이득을 볼 수 있는 정도, 그 정도로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트럭이다 보니까 승차감 면에서 걱정해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자동차는 정말 패밀리카인데다가 정말 레저용 자동차인 겁니다. 이게 짐을 실었을 때랑 짐을 실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사람이 탔을 때와 사람이 타지 않았을 때의 승차감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요. 저 혼자 타고 다닐 때는 자동차가 우당탕탕 거리는 느낌을 보여주거든요. 기본적으로 짐칸 자체가 저랑 분리되어 있는 형태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뒤쪽만 뭔가 따로 우당탕탕 도는 것 같은 느낌을 보여주는데, 이게 사람이 좀 타고 무게가 좀 눌리게 되면 그런 부분이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 패밀리카로 사용해야 되는 자동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이 차량 자체가 잡소리가 조금씩 있는 자동차예요. 잡소리가 조금씩 있는데 그것도 사람이 많이 타서 눌러주면 잡소리는 좀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량을 타실 분들은 당연히 혼자 타시는 건 좀 그렇고, 뒷자리에 누굴 태우거나 아니면 짐을 많이 실어서 약간 무게를 좀 눌러서 가는 게 좀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 차량을 승차감 좋게 하는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혼자 타도 약간 우당탕탕 거리는 승용차랑 좀 다른 느낌이다 뿐이지, 사실 뭐 승차 자체는 그렇게 나쁜 편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 차량이 무게가 상당히 무겁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무려 공차 중량이 2.6톤에 달하죠. 2.6톤에 달하는 자동차인데도 생각보다 코너링이나 아니면 주행 품질 자체가 꽤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너로 돌아 나갈 때 2.6톤이라고 한다면 약간 차가 관성으로 바깥으로 쏠리려고 하는 성질을 보여주게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차량은 의외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런 주행 품질에 있어서는 의외라고 느껴질 정도로 훌륭했어요. 제가 웬만한 자동차를 타면서 이제 제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가 워낙에 코너링도 좋고 주행 성능 자체가 좀 좋은 차다 보니까 다른 자동차를 타보면 그 자동차에서 안 좋은 점을 찾아내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이 자동차는 기대를 전혀 안 하고 타서 그런가 오히려 꽤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코너링에서도 크게 불안한 느낌이 없었고, 그러니까 이 차량이 트럭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 승용차처럼 몰아도 이질감이 없다는 거는 정말 세팅을 잘했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트럭인 걸 감안을 하고 또 무게를 감안을 해본다면 세팅 자체가 상당히 훌륭하게 됐다, 이런 생각이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자동차가 브레이크 자체가 꽤 좋은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무게에다가 트레일러의 무게까지 결연한 자동차인데, 지금 저는 그런 장치 없이 심지어 짐도 그렇게 무거운 짐을 실지 않고 주행하고 있으니까 더 그렇게 느끼게 되는 것 같은데, 이 브레이크 자체가 좀 담력이 뒤에서 나온 형태입니다. 현대기아차는 초반에 좀 몰빵돼 있어서 약간 브레이크를 섬세하게 조절해야 된다면, 이 GMC 같은 경우 안쪽으로 들어가서 브레이크를 좀 조절해야 되는 그런 형태를 갖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기아차는 페달 담력의 한 10%만 쓰면 설 때까지 부드럽게 제동을 할 수 있는 형태라면 이 자동차는 거의 페달이 30% 정도 써야 현대기아차의 10% 밟을 때만큼의 담력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 속도를 좀 조절할 때는 상당히 좋은 형태의 브레이크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를 가지고 시내주로 주행을 한다면 이 무게를 브레이크로 이겨야 되는데 이 이기는 것 자체가 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발목이 좀 시내 주행을 하다 보면 아플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동차가 시야가 굉장히 좋긴 한데 이 시야가 좋다는 게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사람이 생각하는 시야가 좋다 뿐이지 사각지대가 없다는 아닙니다. 사각지대가 좀 많은 자동차예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바로 앞쪽은 사람이 있으면 키가 좀 작으신 분이라면 운전자석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항상 뭐가 있나, 그리고 앞쪽 도로 상태도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전방 카메라를 켜서 앞쪽을 확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운전석 쪽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에는 평면 사이드 미러라서 이 사이드 미러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이드 미러도 이제 쇼저 체크를 해가면서 운행을 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존재합니다. 네, 근데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도 혹시 여러분들이 최신 자동차에 ADAS 시스템에 좀 길들여을 지은 분이라면 이 차량의 크루징 능력이 좀 아쉽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 차량의 ADAS는 정말 기초적인 운전자 보조 시스템만 갖추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자동차에서 어댑티브 크루즈를 세팅한다면 앞뒤 간격만 조절해주고 차로 이탈은 보조해주지 않습니다. 차로를 벗어나지 않게 해주는 기능은 있는데 차로를 중앙을 유지해주는 기능은 탑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가 핸들을 돌릴 때는 항상 차로 끝까지 차로에 닿으면 그제서야 안쪽으로 넣어주는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편안하게 주행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데 그래도 이 시스템 자체가 운전자가 운전할 때 그렇게 많이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차가 크다 보니까 오히려 차로 중앙을 좀 유지하면서 갔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뭐 그런 분들한테는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중앙으로 유지해주면 더 위험할 것 같은 상황들이 몇 번 있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화물차가 큰 차량이 지나간다면 저도 차로 이제 끝에 붙어서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면 위험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세팅해 놓은 게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차량은 반도체 대란이 조금 있는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옵션 자체가 꽤 많이 빠져 있어요. 근데 지금 카플레이를 이용하고 있는 걸 봤을 때도 이 자동차가 순정 내비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파악하실 수 있으시겠죠. 이 자동차는 순정 내비게이션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없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시계가 안 맞아요. 시계가 1분씩 안 맞는 상태가 가끔씩 벌어집니다. 이게 GPS가 있다면 GPS를 기반으로 해서 자동으로 보정을 할 텐데 GPS가 달려있지 않은 차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정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썬루프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외국 사양에는 듀얼 썬루프라고 해서 뒤쪽까지 커다랗게 썬루프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런 썬루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나라에서는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아웃도어 활동을 할 때 이제 캠핑장 같은 데 가서 이 차량의 짐칸을 탁 열어놓고 뭔가 음악을 들으면서 놀고 싶은데 이 차량은 외부 스피커 옵션도 빠져 있습니다. 그 외부 스피커 옵션이 선택되면 좋을 것 같은데 외부 스피커 옵션이 없어서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게 느껴집니다. 이게 물론 좋은 옵션도 있는데요. 이렇게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자동차 중에 제일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다양한 정보를 이렇게 표시해 주기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다양한 정보를 표시해 주기도 하고요. 이 화면 자체가 굉장히 크고 엄청 선명해요. 그런데 여기 이제 순정 내비게이션이 없어서 좀 활용이 좀 덜 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아쉬운 부분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좋은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저 솔직히 못 봤어요. BMW를 봐도 이 정도 느낌은 아니었는데 이 차를 보니까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진짜 선명하고 정말 눈에 잘 들어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만큼은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자동차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